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설 속의 이야기들은 거짓으로 꾸며진 재밌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소설가 지망생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소설을 나한테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쓴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우리 언니 이야기예요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소설들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잘 풀려나가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림으로써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든지 소설이 끝나버린다든지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록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 소설이 아닌 것입니다. 소설은 허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허구란 말은 거짓으로 꾸며진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짓말로 꾸며진 것이 아닌 참말, 즉 사실이란 무엇인가? 흔히 말해서 넌픽션이라고 말하죠. 흔히 기자나 정치인들이 팩트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그것을 가져다 이야기해도 그건 소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허구에 의하지 않는 사실의 기록, 수기나 정기나 자서전, 실록들이 사실의 기록인데 그것은 소설과 엄밀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면 허구란 무엇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 거짓말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허구는 사실보다 더 진실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사실과 니은이라는 사실의 혼합된 것이 허구입니다. 한 가지 사실과 또 하나의 전혀 다른 사실을 끌어다가 꾸며서 만들어내놓은 그것이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신화나 전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과 허구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허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것은 오히려 허구보다 더 기이합니다. 허구는 기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구는 필연적으로 이야기를 짜서 만들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소설에서는. 신선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의 기구한 인생살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기이합니다. 기껏 노동을 하여 집 한 채를 사놓았는데 어느 날 불이 나서 알거지가 되었다든지 아내가 중병이 들어 죽었다든지 이런 사실 이야기는 소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설은 반드시 재미있게 읽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재미있어야 합니다. 피족의 바지락이 한창 맛깔스러운 봄철의 어느 해저물역에 흰 조거리에 검정 치마 입은 체구 작달막한 청죽 같은 여인이 백합 골짜기 연안으로 갯것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 골짜기에 허설학의 별장이 들어서기 6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골짜기에는 숲이 무성했고 그 아래 연안은 늘 텅 비어 있고 유리가루 같은 햇살만 쏟아지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거기에서 한낮에 도깨비를 만나 씨름을 했고 수문포 마을에 초상이 난 날 밤 사장나무 우둥지에 앉아있던 혼불이 그 숲으로 스며들었고 장마철 해저물역에는 무지개가 그리로 결쳐졌고 한여름밤에는 별똥들이 연달아 그 숲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죽 같은 그 여인은 수문포에서 수락마을로 들어가는 산기슭의 자드락길 옆 오막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진용에 끌려갔습니다. 그 강제 노동에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일본으로. 수락마을의 융부잣집 큰아들이 그 골짜기 뒷산 중턱 숲속의 너럭바위에 뗄나무 지게를 받쳐놓고 앉아 쓰레기 담배 한 대를 피우며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징용회를 가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숲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징용회 안 가려고 도피를 한 거죠. 젊은 여인은 바약으로 검정 치맛자락을 젖가슴께로 올려 띠로 동여 묶고 바구니를 한 손에 든 채 흰 속꽃 바람으로 허리가 잠기는 탁한 물에 들어가 발끝으로 무르고 차진 갯벌을 더듬어 키조개와 피조개를 찾아낸 다음 잇몸을 굽히고 한쪽 손을 집어넣어 캐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커다란 검은 댕기 두루미 한 마리가 유영하면서 물고기 사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떨어지고 피어오르던 빛빛 노을이 쓰러질 무렵 젊은 여인은 물 밖으로 걸어 나왔고 자갈밭에 이르자 가슴께에 동여 놓았던 치맛자락을 풀어내리고 젖은 속옷을 벗어 한데 뭉쳐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자다락길을 올라왔습니다. 그 여인이 걸어오고 있음을 알아차린 청년의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려면 청년이 있는 숲의 자드락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자드락길은 소나무,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개암나무, 오리나무, 백양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있는 숲 사이로 뻗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숲길로 들어섰을 때 청년은 범처럼 달려나와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녀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을 했지만 청년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떡갈나무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어쩌려고 이러시오. 나 혀 깨물고 자기라는 꼴 보려고 이래요. 제발 그냥 보내주시오. 하고 울면서 통사장을 했습니다. 청년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검은 숯가루 같은 땅거미가 숲과 바다를 덮었을 때 얼굴이 상기된 여자는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고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진 다음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숲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마을로 들어간 지 얼마쯤 뒤 어둑어둑해졌을 때 뗄나무찜을 짊어진 청년이 그녀 밟아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후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해변으로 나오곤 했고 한쪽은 키조개, 피조개를 잡고 다른 한쪽은 뗄나무를 하고 그런 다음 해걸음의 빗긴 빗살 날아드는 무성한 숲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땅거미가 내리면 마을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의 늦은 여름의 어느 날 몸이 아프다면서 금당도의 칭정으로 갔다가 초겨울에서야 돌아온 그 여인은 신앙고랑 앓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친정에서 독한 약으로 낙태를 시키느라고 몸이 상한 것이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몸을 회복시키는 데는 키조개의 폐주를 갈아 쓴 검은 깨죽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했으므로 청년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갯벌 물에 들어가 키조개를 캐가지고 밤에 몰래 그 여인의 집 부엌 문 앞에 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톱에 하얗게 성에가 끼고 검푸른 바다 물노을 위에 흰 까치파도가 날리는 소환 추위에 그것을 캐가지고 나오던 청년은 모래밭에서 허리와 팔다리가 오그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봄 여인은 거짓말처럼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청년이 살았을 적에 그랬듯 물 아래 깊은 갯벌 물속에 들어가 키조개를 캐가지고 나오곤 했고 숲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와 뜨겁게 사랑을 나누다가 어둑어둑해진 다음 마을로 들어가곤 했는데 그 누구인가는 그 청년이 홀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남녀가 그러는 모습을 소설가 허소라는 별장의 응접실 소파에 앉은 채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곤 했습니다. 창밖에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저렇게 어두울 터이다. 그 세계를 가슴 속으로 들이켜면서 허소라는 젖가슴이 잠기는 물속에서 피조개를 발끝으로 더듬어 짚은 다음 자맥질을 하여 캐곤 한 청죽처럼 젊은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주렴처럼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피조개에서 가져온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소라가 지어서 쓴 게 아니라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랬다는 소문을 이와 같이 형상화해서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허소라의 상상력에 의해서 쓴 소설인 겁니다. 소설은 자잘하고 시시콜콜한 말과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문 앞 계단에 서 있던 그녀는 나를 향해 송곳니 하나를 내놓으며 생긋 웃고 머리를 까딱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런데 그 허소라가 해산통으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소설가가. 근데 이것도 흙으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먼저 그녀에게서 날아온 물씬한 살구꽃 향 같은 채취에 흠칫 놀라고 다음은 청점퍼에 무릎이 무람없이 드러나는 짧은 청치마 차림을 한 늘씬한 모습과 약간 가무잡잡한 갸름한 얼굴에 소스라치듯 놀랐습니다. 진한 살구꽃 향과 머리칼이 반백임에도 불구하고 앳된 20대쯤으로 느껴지게 하는 팽팽한 살갗과 긴 속눈썹과 거슴처리한 눈과 부드러운 콧날과 볼에 패이는 보조개와 긴 목과 도톰한 입술과 단추를 풀어놓은 청점퍼 자락을 양옆으로 젖히고 옥색의 블라우스 천을 밀어내는 두 개의 풍만한 젖무덤이 내 숨결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그 허소라가 나를 찾아온 이야기를 1인칭으로 소설한 건데 이것도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독자들은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왔고 나와 그 여자 사이에 모종의 로맨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소설은 전혀 다른 쪽으로 발전합니다. 제가 나중에 개작을 해서 신화의 늪이라고 제목을 바꿔서 책을 낸 바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소설이 될 수 없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A라는 이야기와 B라는 이야기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진짜 소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승우의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해서 한 대목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완전한 허구를 가져다 쓴 것입니다. 주의 깊게 제가 인용한 이 구절을 한번 잘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첫 부분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일주일 과정의 목수학교에서 그는 톱질하는 법과 모질하는 법과 나무에 홈을 파고 연결하는 법과 바질바질하게 윰내는 법을 배웠다. 물론 거두절미의 주마간산 시기였다. 그래도 의자 2개와 탁자 하나, 화분 받침대 3개, 식탁 하나를 만들었다. 나무에 못질이나 톱질 혹은 대패질을 할 때 혹은 완성된 제품에 니스를 칠할 때 느끼는 몰입의 기분은 그로서는 처음 맛보는 것이거나 아주 오랜만의 것이었다. 목재들이 자신의 손길에 따라 특정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는 즐겼다.
무언가를 마음대로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았고 무슨 일인가 몰입해 보았던 것 같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목수학교를 알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승우 소설을 앞으로 더 인용을 해서 소설 공부하는 게 활용할 거니까 찾아 읽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듣는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는데 혹은 시 쓰는데 잘 활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